자,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쪽의 기준, 삼성전자의 기준 다 지금 불편한 상태예요. 전일 시장 상황의 흐름, 뭐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글로벌 증시의 기준에서는 미국 쪽이 제일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요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이격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되는데, 자, 첫 번째 기준에 미국 쪽의 경우는 21년도 고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S&P 500 지수를 보는 게 맞긴 해요. 다우 지수보다는. 바꿀까? S&P 500 지수로. 자,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 요 다우 지수를 S&P 500 지수 선 차트로 뭐 좀 나중에 바꿔주세요. 뭐 오늘 뭐 하나 작업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500개 우량 주식이 들어가 있는 S&P 500 지수. 나스닥이 이제 21년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요. 그리고 장중 고점을 얘기합니다. 선차트로는 이제 다우나 S&P 500 지수도 21년 12월에 이제 고점 인식 잡히는데 장중 고점으로 따지면은 22년 1월에 고점을 찍습니다. 이때가 CPI, PPI가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뭐 3% 수준에 움직이는데 지금도 뭐 CPI, PPI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내용은 아니에요. CPI, PPI가 이 당시 기준에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됩니다. 그렇게 돼서 8에서 10%요 사이에서 CPI, PPI가 움직였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시장에 폭락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동성을 공급해서 지표가 좋을 때 그런 슈팅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랠리의 기준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21년도에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 거예요. 21년도에. 그래서 20년도 대선 지나고 21년도에 돈을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인하를 한다? 돈을 뿌리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뿌리는데 인하를 한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고 바닥에서 돈을 뿌린다. 이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고금리에서 돈을 뿌린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CPI, PPI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돈을 경기부양책에 자금을 뿌리게 되면은 돈이 더 넘쳐나는데 그럼 금리를 올려서라도 긴축을 해서라도 경기를 잡아야 되는데 돈 뿌리면서 긴축하는 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어? 고금리에서 금리를 일부 낮추면서 돈을 뿌리는 건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을 뿌린다는 거는 급격히 경기가 악화돼서 금리를 급격히 낮췄을 때 바닥금리에서 돈을 뿌릴 때의 기준 뭐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에 뭐 그런 복잡한 내용들은 나중에 시장이 훼손되고 흔들릴 때의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의 기준은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세요. 빨간 색깔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인데 고금리 속에서의 랠리입니다. 그걸 강조를 계속 드리는 게 금리 강조를 드리는 게 고금리에선 성장주가 가죠. 쉽게 얘기해서 바이오, 뭐 또 비트코인, 위험자산, 투기자산, 또 IT.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바이오가 강한 것이지 미국에서는 바이오가 절대 강하지 않아요. 시장 등락률 수준인 거고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의 당선인 기준의 제약 바이오의 정책은 제약 쪽의 우선순위인 거죠.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다 안 좋다가 아니고 제약 쪽의 우선순위 그리고 어,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규제라기보다는 풀어줬던 부분을 조금 묶어버리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표 수정하는 거는 다우 지수가 아닌 S&P 500 지수로 뭐 바꿀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볼 때 500개 우량 종목이 들어가 있는 쪽을 보는 게 옳은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준에서 이제 니케이 쪽의 기준도 고점에서 눌리지 않았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요 기준 있죠, 요 기준. 응? 요 기준이 뭡니까? 요 기준이 21년도 정점 찍을 때 우리나라 지수로 3,300포인트 찍을 때 거기 대비해서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지수로 다우도 그렇고 S&P 500 지수, 나스닥, 일본 니케이 전부 다가 4,00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닥스 초록 색깔도 마찬가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 칸이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하면은 선 차트에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저기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대만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대만 갖고 온 지수. 동네 창피하게 아시아에서 우리가 제일 잘났다며. 일본 빼고 뭐 일본도 우리가 능가한다고 그건 말은 안 되잖아요. 지금 모든 지표나. 어쨌든 대만 갖고 지수도 올해 2월부터 사상 최대 신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3,300포인트 위쪽에 슈팅, 그리고 더 위쪽에서의 흐름.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못 움직이는데 이건 부양책을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뭐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뭐 확대하는 정도? 그 정도면은 모를까. 부양책을 쓸 수 있지는 않아요.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못 갔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증시 부양책을 쓰겠다, 그렇진 않죠. 그래 결론은 고금리 속에서 성장주의 슈팅의 랠리입니다. 고금리 속에서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고금리이기 때문에 조달 자금이 저금리일 때, 자금이 경색돼 있을 때보다는 더 많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고금리지만, 고금리면 자금이 안 들 것 같지만 자금이 오히려 더 돌고 있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작은 금리를 뭐 낮춰줘라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금리에서 실질 자금이 돌고 있다. 그래서 고금리에서 자금이 도는 부분에 성장주에 돈이 들어가지 안전자산에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가 사우디 아람코가 시가총액 1, 2위를 왔다 갔다 했는데 거의 뭐 2위였죠. 1위는 애플 위주였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과정 속에서 그게 22년까지예요. 22년 11월 달 기준부터 GPT 오픈 AI의 챗 GPT가 오픈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바뀐 거죠. 산업 자체가.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2조 달러였던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 애플, 사우디 아람코 2조 달러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MS, 엔비디아, 애플이 3조 달러가 되는데 얘네들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가 최고점을 찍을 때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금리를 이제 21년도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21년도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린 부분, 그 금리를 올린 부분이 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올려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23년 7월 달에 5.5까지 올린 거죠. 23년 7월. 엔비디아 날아간 게 언제야? 고금리에서 성장주가 날아간 거지. 올 초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날아간, 올 초에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날아간 엔비디아 기술주 어떻게 하나, 이런 헛소리를 했다고. 결국은 금리를 낮추기 전에 벌써 이미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어요. 6월 달에 금리 안 낮췄잖아, 결국. 그죠? 9월에 낮췄죠. 근데 24년도부터 해서 슈팅도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이거는 11월 6일까지 여기서 또 고점을 또 넘긴 슈팅이 나왔었잖아요. 결론은 계속 강조드립니다. 금리의 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 슈팅이 나온다.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전혀. 금리를 B컷 급격히 내리면 그거는 8월 초, 9월 초처럼 야 이거 시장 박살나는 거야? 이런 상황에 해석이 됩니다. 응?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침체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를 급격히 내린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깨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작년 10월부터 이스라엘 하마스전부터 해서
응? 또 22년 3월 우크라이나전이 지상전으로 확장이 됐을 때 이미 윤정두는 전쟁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1도 없다라고, 금융시장에,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1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중동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지수가 21년도 고점을 넘기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강해. 근데 누가 누구를 걱정해? 응?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는 유럽이 22년 3월 달에 한번 휘청한 적이 있고,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은 적 자체가 없어. 그럼 지금 미국장이 깨지려면은 지표입니다. 근데 지표인데 지표가 깨질 일이 없어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 체감 온도는 안 좋을지 몰라도 경기가 너무 좋고, 두 번째 기준은 대선 끝났잖아요. 내년에 취임하잖아요. 그래서 의회 승인 받고 뭐해요? 돈 뿌리지. 항상 역대적으로 진짜 경기가 막 무너져 있을 때면은 뭐 돈을 뿌린다 이런 과정이 있더라도 지수가 무너지는데, 지금으로서는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시키지 않는 한, 그만큼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돼서 급격한 금리 인하의 기준이 아니라면은 시장 깨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 깨질 일은 없을 때 누가 끌고 가냐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냐의 기준이 성장주다. 그 근거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얘네들의 시가총액도 여러분들이 모르신 건 당연한데 방송 나오는 사람 단 한 명도 모르잖아. 금리에 대해서 100%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윤정두가. 근데 윤정두 말이 맞잖아. 아무리 들어보셔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금리 내릴 때 주가 올라가는 거 봤어요? 지수 올라가는 거? 일시적인 거 말고. 경기가 시스템이 붕괴돼서 무너져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 봤어? 리먼 때나 또 코로나19 때나 없죠. 금리 인상할 때는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 인상할 때 맨날 방송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헛소리 나올 때, 그럴 때 시장은 폭등 내렸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2015년 12월부터 9년 6개월 만에 금리 올리고 나서 2018년 12월까지 금리 올릴 동안에 시장은 폭등 랠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도 템포를 너무 늦게 잘못 잡아놔가지고 21년도에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이 22년도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일부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크게 무너졌고, 엔저 현상으로 이제 전환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상대적으로 방어된 거고. 그리고 결론은 금리 인상 진행 도중에 23년 7월까지 해서의 시장의 흐름은 오히려 랠리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 더 크고, 그래서 이쪽 위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부분 오늘 같은 날 4%대 폭락이 나오고, 삼성전자 어제까지 이뻐라하고 고점 높입니다, 약 끝내줍니다 했던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근데 오늘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께서 술술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는데, 에코프로, 하이닉스, 삼성, SDI예요. 이 중에 에코프로, 삼성, SDI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전략 매도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 거고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일단 비중 유지 쪽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대처의 기준을 설정해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가 미끄러지면서 지수가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100만 주 수준의 거래를 터뜨릴 수 있었던 현대차도 지금 눌려져 버렸어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방산도 이렇다 할 탄력을 못 주고 있고, 하나오션도 조선에서 눌려버리고, 그나마 이제 고금리 기준에서의 가장 우선적으로 또 봐야 될 금융지주사 KB금융,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 그 자금 뿌리고 시장 강화 부분이 계속 지속될 때까지 금융지주사를 절대 뺄 수는 없어요. 지금의 슈팅이라면 더더욱 자신감 가질 수 있고, KB금융 오늘 3번 매수세를 내서 10만 원까지도 매수세를 드렸는데 2번인가요? 그 KB금융은 12월 달 포트에 무조건적으로 금융지주사 다시 넣을 겁니다. 기존에 이제 주력주로서 넣었었고, 그리고 나서
잠시 빼놨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10월부터 또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방송 원고에 KB금융 갖고 갈 겁니다. 오늘 방송 원고는 KB금융 기존에 이제 PPT 잡아놓은 거 있고 그다음 루닛에 대한 설명을 좀 오늘 더 깊이 있게 해보고 JYP도 가지고 나가는데 거래가 JYP가 너무 낮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최근에 삼성전자 녹화를 많이 해드렸어요. 교육을 하이닉스 쪽을 들여다볼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또 들어갔죠. 2020년도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냈고 시장은 2020년도에 우리나라 증시는 사상 최대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1월달, 2월달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낸 부분은 뭐 업황이죠. 업황. 엔비디아의 그때 당시엔 GPU가 아니라 CPU, 비트코인의 채굴에 관련된 고사양 CPU가 필요하다.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다음 그 당시에 DB하이텍의 슈팅. 우리는 그 수익 다 잡아먹고 꼬리 들고 내려올 때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2021년부터 2020년 9월부터 이제 재차 재편입을 했고 11월부터 슈팅이 나왔고 정점은 21년도 1월이 삼성전자 11일 날 정점이 찍혔고 하이닉스는 3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작년 재작년 22년 9월 말 10월 초 글로벌 시장 저점 찍고 나서 돌릴 때 그러니까 22년 9월 말 10월 초 이후에 챗 GTP에서 22년도 11월 달에 오픈 AI를 출시하고 무료로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사양 GPU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게 검증된 게 23년 5월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엔비디아 지금 3조 5천억 달러까지 넘기기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넘긴 거는 23년 5월이에요. 불과 1년 6개월 전입니다. 그 1년 6개월 전부터 더 강력한 매수 사인을 드렸죠. 그래서 작년 기준에 2차 전지가 이제 정확히 따지면 2차 전지가 구정 지나고 다음 거래일, 구정 지나고 첫 거래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 날에 포스코 퓨처엠이 슈팅이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바닥을 돌렸죠. 그리고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이 8%대 폭등. 그게 이제 2차 전지의 슈팅 시발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하이닉스 비중을 갖고 왔는데 최대폭 55%까지 비중을 갖고 왔어요. 뭐 한미반도체 주력으로 5%씩 넣어놨었고. 결론은 아주 먼 구간에서의 뭐 매매 사인의 기준 그것도 뭐 의미는 크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도 좀 사실은 벅차요. 11만 원 이탈되는 흐름. 근데 과도하다라는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부분에 2월 달, 그러니까 1월 말에 재차 2,500이 깨졌어요. 국내 증시가 1월 말에. 그래서 1월 말 이후에 지금이 2,511이죠. 그때 1월 말일이 2,497포인트였어요. 그래서 2,497포인트 찍고 이제 돌릴 때에 하이닉스가 그 당시에 13만 원 수준 정도 했습니다. 그 돌리는 과정에 이제 우리는 13만 6,500원에 또 매수 사인을 냈고 지난해 10월 말 기준에 IT들 우리나라에서 휘청할 때 그때 기준이 한 12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13만 원부터 이게 25만 원까지 올라가요. 근데 처음 보시면은 비중이 45예요. 그러니까 55에서 조금 줄여놓은 상태였고 45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25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35로 줄었죠. 45에서 35로 줄고 그 다음에 7월 이후에 20%까지 줄이고 그리고 9월 말에 10%로 줄입니다. 9월 말.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10% 비중이 된 건데 지금은 다시 늘려서 이제 15%, 11월 말 종가 대비 5%를 늘렸어요. 현대차에서 일부 빼서.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도 저점 대비 40%를 돌렸는데 좀 힘겨워진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현재 기준에 또 40% 돌리고 나서 또 늘리니까.
컨센서스 보시면은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입니다. 9월 9일에는 PER이 뭐 5배 이하로, 그다음 PBR 뭐 2배 수준까지 2배가 깨졌나? 9월 9일, 9월 8일이 저점인가요? 9월 19일이 저점이죠. 9월 19일이.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거는 9월 9일, 9월 8일자의 기준에 이제 PL, PBR이 되는 거고, 보시면은 9월 19일이 저점입니다. 그러면은 9월 9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PER 뭐 5배 깨진 거, 그다음에 PBR이 2배가 깨진 그런 흐름까지 연출이 됐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40%를 돌렸어요. 40%를. 그랬다가 또 다시 밀린 거죠. 저점 대비는 17% 돌렸는데 의미가 크지 않고 여전히 버겁다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만약에 종가 이렇게 끝나면 다시 PER이 5배 이하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연출이 돼 있는 거예요. 말 같지 않다라는 거, 이걸 보시면 성장주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솔직히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 2위를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위로 밀려 떨어지는 건 이제 수모를 겪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에서도 애플이 1위 자리를 어지간해서 내주지 않는데 올 초에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한번 내줬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6월 달에 우리도 AI 탑재할 거야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슈팅 나서 1위 자리 굳건히 지키다가 엔비디아에게 또 뺏겼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또 순위가 바뀌었지만, 근데 결론은 엔비디아는 지난해 1월 달에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에 못 들었어요. 미국 시장 10위 안에도 못 들었어요. 그 흐름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슈팅으로 연동이 돼 있는 거잖아요. 10위 안에도 없던 애가 1위란 말이야. 1위까지 치고 올라왔단 말이야. 그게 무엇을 바탕으로? GPU죠. 그 GPU. 그래서 알파벳, 아마존, 얘네들도 시가총액 순위가 크게 바뀌지 않아서 알파벳은 오히려 3위에서 밀린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이었고. 5위까지 밀렸으니 얼마나 창피해. 4위, 5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얘도. 그렇지만은 사우디 아람코보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사우디 아람코가 급격히 밀려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 아람코는 2조 전후에서 움직였어요. 거기서부터 조금 더 밀려 있긴 하지만 그 사우디 아람코를 훌쩍 넘긴 거 아니에요. 누가? 알파벳,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리고 엔비디아도. 응?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이 그냥 넘긴 게 아니라 얘네는 이제 3조 달러, 2배 거의. 응? 무슨 말이냐면 기술주가 이렇게 속담처럼 미친 듯이 가 있어. 거기에 대장 역할이 엔비디아가 있는 거고, TSMC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비슷했어요. 글로벌 시장 25위. 걔가 지금 10위지만은 8위까지 올랐다고. 1조 달러 넘기면서.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와 TSMC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 있는 관계잖아요. GPU 그리고 HBM 그리고 TSMC가 최종적인 조립.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최종 조립을 TSMC가 하는데 반도체 없이 구동이 안 되잖아. 근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저평가 상태를 유지해야만 된다.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린 이유를 뭐 반도체가 뭐 어쩌고 그게 다 헛소리잖아요. 지금 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다 멀쩡한데 주가가 밀려 있다고 그런 헛소리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정정 불안뿐이 없어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로 인한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책의 불확실성이 뛰다 보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둘이 합쳐서 뭐 어마어마했죠. 하이닉스는 7%대였어요. 그나마 밀렸다 지금 돌린 거고 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빠진 건 아니고 삼성전자가 40%까지 밀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23%, 24%였던 애가 16%까지 밀렸어. 지 혼자 뭐 잘못한 거 있어? 7월달, 8월달에 88,800원 찍은 애가 갑자기 두세 달 만에 40%가 폭락을 해. 시가총액 1위가. 실적이 그렇게 악화된 것도 없이. 결국은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다. 응? 하이닉스도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문제가 아닌 상태에서 저평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느냐? 벌써 한 개 분기를 지금 저평가 상태로 놓여져 있었는데 더 이상의 매도가 안 나오죠. 제한적입니다. 응? 더 이상의 매도가 안 나. 제한적이잖아. 누가? 외국인만 매도했다니까? 응? 그럼 우리나라의
펀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는 다 바보예요? 외국인 죽어라고 패대기 치고 나가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안 팔고 있어. 사지도 않지만. 그럼 우리나라 친구들은 바보냐고,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는. 아니지. 제 의견은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예 바보야. 바보야. 외국계가 능력이 좋아. 외국계가 코큰 외국인들이 와서 다 하는 건가? 아니야. 외국계들이 사는 부분의 70% 80% 이상은요. 국내 지사, 한국 지사의 한국인들이 매니저들이지. 한국인들을 뽑아 쓰지. 왜? 그들이 똘똘하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이닉스 지금 외국인 지분이 54%예요. 삼성전자 동네 창피하게 51.5%까지 밀려 있고 하이닉스는 54%야. 왜? 1.3% 대샀거든. 3%뿐이 안 팔았고. 그러면 팔고 나간 2.7% 팔고 나간 외국인 똘똘한 애들이고 지금 54% 갖고 있는 외국인은 그건 바보 천친가? 외국인이 팔았다고 응? 그냥 결과론적인 글로벌 시장 얘기도 안 하고 반도체 업황도 안 보고 그러니까 반도체 센터장님들 방송 나오셔서 매우 힘드실 거야. 답답하고. 어? 아, 주가가 밀렸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내용이. 그냥 조금 안 좋아요 정도. 제가 펩트론의 어제 신한투자 쪽에선가 펩트론의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그 정식 보고서로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불러다가 떼찌떼찌 곤장 때리고 싶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젊은 친구가 썼을 것 같아. 아, 페트론에 대해서 이거 불확실성은 있지만 야 이거 임상 1상 성공하면은 알테오젠 시가총액 맞고 한 방에 날라올 거야. 야 이 쓰레기들도 아니고 그따구 보고서를 내놔. 펩트론 대주주 8%야. 펩트론 지금 시가총액 이제 겨우 2조 넘겼었어요. 물론 이제 알테오젠 주가의 어느 수준을 비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쥐들이 계약 공시 규모도 제대로 못 써놓고 돈이 없어서 대주주가 회사에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대주주 집은 코딱지만큼 있는 거 담보대출 다 나가 있을 거고 돈 없어서 돈 뜯어 먹으려고 삥땅 치려고 증자해가지고 소송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고서 쓰는데 하여간에 어찌됐든 간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과하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금리나 이런 내용은 일단은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정년님들도 장중이라 저도 뭐 옆에 쳐다보고 뭐 정신은 없는데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고 찾아오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보시면은 금리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KBS 작년 10월 말에 KBS에 이제 원래 30분 나가기로 했는 거를 2시간을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그걸 다 조목조목 쪼개가지고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 환율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국채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전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대선 그리고 반도체 이게 원래 30분에 다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이제 주제를 많이 갖고 왔는데 내용이 좋다고 2시간을 했어요. 이 당시 기준에 제 방송을 본 게 확정 지은 게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죠. 박순혁이 빠떼리 아저씨 잘라버렸어요. 아, 걔 쓰레기구나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 됐지. 그럼 KBS 원에 올라보신 분들은 박순혁이나 그런 정신 나간 애들의 헛소리에 속지 않았을 테니까. 이때 2차 전지 전략 매도. 7월 26일 날 우리는 벌써 다 매도. 여기서부터도 70%씩 빠져 있어요. 2차 전지가. 응? 이때 이 민감할 때. 여기 보면 금리까지 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보시고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함께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이 홈페이지를 좀 디자인이나 이런 거 바꿀 겁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전화하시면 돼. 그래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는 좀 빠르게 넘길 텐데 너무 지금 컨센서스가 긍정적인 반면에 주가는 너무 과하게 미끄러져 있다. 응? 이게 23년 10월 말에 전망치입니다. 영업이익 전망치. 23년 10월 말에. 얼마예요? 영업이익 8조 예상했어요. 응?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였다고 8조. 그리고 내년에 13조. 그렇게 해서 내년에 2017년도에 사상 최대치 또 18년도에 사상 최대치 이런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다시 갱신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윤 정부는 그렇게 전망하지 않았죠. 올해 이미 20조를 넘길 거다. 올 초부터 계속. 왜냐하면 그게 뭐 그냥 막연히 넘길 거다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고 그 GPU 관련해서 그러니까 AI 사업 관련해서 이게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금리를 급격히 내리기 전까지는 경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고금리 속에서 성장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잠시만요.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 루니 쪽에 매도 신호 못 잡아냈으면은 이쪽에 오셔 캡처하셔도 돼요. 나중에 V1000에 있으니까 뭐 잡아놨으면 뭐 상관없고. 그래서 하이닉스 쪽의 컨센서스 지금 보시면요. 지금 뭐 보시면 업황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더 좋게 나오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계속 설정이 돼 있는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하향시킨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되잖아요. 사실 욕심 같아서는 27조 정도까지도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상 최대치 2018년도에 형성했던 20조도 훌쩍 넘기는 23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 부분이 신고가를 내주고 25만 원까지 찍어주고 눌리긴 했지만 이거는 아니지. 사상 최대치 실적 대비해서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잖아요. 근데 사상 최대치 실적을 찍은 위치도 아닌 21년 3월보다 주가의 변동 탄력이 극히 제한적이다. 2018년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기준 대비해서 화폐 가치의 훼손, 인플레이션 효과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따지나요? 그잖아요. 응? 지금 현재 기준의 조정도 많이 과도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결국은 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는 건데 수급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만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럼 돌릴 때 저점 찍고 이번에 9월 19일 날부터 해서 돌릴 때 40%씩 슈팅 나오는 것처럼 그런 슈팅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8조일 때 대비 23조예요. 그러면은 15조가 더 나온 거예요. 그럼 200% 이상 증가한 겁니다. 예상치보다 200%가 증가한 거예요. 예상치보다 200% 증가했는데 저 당시에 10월 말 컨센서스라고 그랬잖아요. KBS 방송 나갈 때. 그럼 그때 주가가 얼마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12만 원이라고 그랬죠. 200%면 24만 원 올라가면 36만 원이야. 36만 원이 안 돼 있더라도 200%가 아니라 최소 100% 그럼 얼마? 25만 원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연히 두들겨 맞은 거. 실적은 전망치도 아니고 실적은 8조 예상에서 23조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2만 원 대비해서 5만 원 올라와 있어. 실적이 200% 올라왔는데 전망치 대비해서도 사상 최대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수급이 꼬였냐? 아니야. 저 당시보다 수급 월등히 좋아. 응? 월등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 최상입니다. 최상위. 지금 하나시스템 오늘 하여간에 수급 대비 14만 주 수준으로 다시 와 있어요. 2만 4천 원대 초반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수급인데 키움에서만 이제 매도로 좀 전환되어 주면은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1시입니다. 요 PBR, PER도 한번 뭐 바꿔드리든지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꿔놨어요. 제가 어제 것까지의 기준에서 19일 것까지네요. 어찌됐든 저평가이면서 성장주인 경우, 성장주인데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 글로벌 시장 전체 통틀어서 또 우리나라에서만 옆에서 이상한 거 찾을 필요 없다니까요. 옆에서 이상한 거 찾을 필요 없어. 에코프로 모티, 에코프로 오래간만에 위로 올려놨잖아. 시간에서 좀 강세 떼어서 수주공시 나오고 매매 사인 자체를 안 들이잖아요. 왜? 쟤네들은 안 돼. 무조건 V자 형태 때문에 무조건 안 나와요. 쟤는 거래가 없잖아. 응? 저평가인 종목 멀리서 찾지 말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KB금융, 금융지주사,
신한지주 얘네들의 슈팅이 나오지 않는 한 지수가 돌려지기가 어려워요. 그럼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조건.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하나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의 그 HBM 납품하는 거. 참 웃기는 거지 사실은. 엔비디아 납품 안 하고도 88,800원 찍었다고. 엔비디아 납품 안 하고도 지금 HBM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작년 기준에 41%라고. 왜? 엔비디아만 GPU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훌륭한 상황인데 뭔 그렇게 삼성전자가 잘못했다고? 두 번째 기준은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인데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이라고 그랬죠. 이익 소각 규모가 좀 아쉽긴 한데, 아니 뭐 그건 더 발표하면 되는 거고. 자사주 매입이 외국인들의 출구 전략에 도움이 된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2016년 거래에서 다 보여드렸고.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하루에 1600만 주씩 때리던 외국인들이 또 골드만삭스에서 7400만 주 단기간에 때린 그런 흐름이 주춤거리고 있죠. 그것만 해도 땡큐한 거야. 그럼 세 번째는요. 국민연금의 비중 한도 확대가 나와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수급 보면서. 그 수급 잘라 드릴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 이외에는 여기 KB금융 신한지주까지 해서 그 세 가지 업종군 이외에는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쪽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수가 글로벌 시장처럼 3,300, 4,000 간다고 생각하니까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빠지는데 그냥 나는 와 알테오전처럼 그냥 바이오 쪽에서 한번 대박 수익 내봐야지 밑도 끝도 없이 실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난 대박 내야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응? 알테오젠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 없어요. 제한적이야. 슈팅이 나와도 제가 볼 땐 제한적이에요. 저러다가 이제 끝나. 거래는 점점 둔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따라붙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눌려 있으면 눌려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고 슈팅이 나와서 따라가려고 보면 수급이 없는 거고 대부분 꼴이 날릴 것 같아요. 만약에 양봉으로 끝나더라도 신뢰도가 확장되지 않아요. 그 다음 범위에 좀 봐야 돼요.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23년 1월부터 이제 올해 9월까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 1위가 이제 현대차. 원래는 이제 하이닉스가 1위였는데 현대차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삽니다. 근데 둘 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쌍끌이 순매수 순위에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많이 개인들이 뺏겼는데 없어져 버렸어.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올해만 보면 돼요. 올해만. 올해만 보면 되는데 없어져 버렸고 하이닉스는 이제 뭐 23년부터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 기준에서는 개인들이 물량을 뺏긴 게 거의 제한적이에요. 근데 둘 다 24년도 기준 뭐 23년 기준까지 뭐 다 보긴 하겠는데 보시면은 자 뭐 현대차만 간단히 볼게요. 현대차가 올해 얘는 뭐 작년부터 해도 똑같습니다. 원래 쌍끌이 순매수 1위였다고 말씀드렸고 전일 것까지만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누적적으로 어제까지 그러면은 순위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간이 조금 더 매수로 들어오면은 쌍끌이 순매수 1위가 알테오전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제 현대차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쌍끌이가 아닌 기간이 일부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위에서 빠졌을 뿐이고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알테오젠이 지금 없어졌죠. 알테오젠이 2분기부터 1위였나? 2분기부터 1위였구나. 오케이. 이게 뭐냐면은 현대차의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순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현대차의 기준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의 기준에 외국인 순매수는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은. 그런데 기간이 정체 상태, 거기에 소폭의 매도, 이런 것 때문에 쌍끌이 순매수 순위에 없어 보이는 거지 실질적인 순매수 순위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최상위에 있어요.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있어요. 뭐 시가총액 규모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혀 시장에서 알려진 것처럼 외국인이 뭐 죽어라고 때려 팔아요. 그런 개념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루닛 쪽은 애매하고 알테오젠을 이쪽에서 잡아놔야겠다. 알테오젠의 진입 이후에 수익률이 2.6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성이 뭐 원체 하루에 뭐 30%씩 있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해서의 그 흐름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4% 등락 기준인데 과연 슈팅이 더 나올까 하면 거래대금이나 이런 게 조금 아쉽다는 거고, 하나오션도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검색기에서 이제 아름아름 조금씩 더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알테오젠을 제가 V1000에서 찍어 놓을게요. 찍어 놔야 나중에 이탈된 것에 대한 교육 기준이 잡히니까. 알테오젠 그 분봉 차트에서 매도 신호 나온 부분도 촘촘하게 다 화면 캡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장중이라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제가 눈이 아파요 사실은. 응? 요 검색기에 뜨는 요 흐름들 기준을 좀 놓고 보여드리는 거고, 일단은 저거 지금 캡처한 거 수급하고 수급을 저 안 넣어놨네 제가. 바보 윤정부가 현대차에 넣어놨구나.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일단 어찌됐든 이쪽 올려놔 드리고 설명을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저런 쌍끌이 순매수 1위다 올해 들어서 이런 걸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신다고. 과하게 눌려져 있었구나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알테오젠도 윤정도는 아유 저 뭐 끝난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AA 윤정도는 잡아낸단 말이야. 그럼 잡아냈을 때 따라붙으시더라도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라도 탈퇴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 가지고 있는 물량도 또 오늘 들어간 물량도 아 나 너무 고점에서 샀어요. 아 뭐 손절이라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꼭 놓고 보셔야 되고, 지금 현대차 기준 또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 뭐 수급 범위가 긍정적인 부분들의 종목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 기준에서 이제 요 부분하고 하나를 더 확인해서 놓고 보실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를 차트로 놓고 보시면 요거 이제 연기금 쪽 지금 새로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조금 사는 거예요. 연기금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간이 소폭이라도 매수, 누적 매수, 수급이 누적 매수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순위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볼 거예요. 외국인은 어떻게 했고 기간은 어떻게 했는지 2년 동안의 기준과 현재 기준 그렇게 해서 뭐 현대차 쪽에 일단은 잘라서 넣어놓고 24 11 27 13 02분 그리고 이제 요거를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현대차 보고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설정 범위가 누구예요? 원래 설정 범위가 하이닉스를 보려고 한 거잖아요. 이쪽은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샀고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한 거예요. 그죠? 기관들은 그렇게 뭐 크게 수급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대부분 다 떠안았던 부분이고,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주가만 질질질질질 흘러내려왔는데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간에서 좀 팔았네. 기간에서 올해 들어서. 근데 이제 전체적인 수급 범위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3 왜냐면 이제 얘는 그때부터 슈팅이 나온 거니까 2023 1월 2일부터 해서 놓고 보시면 기간은 일부의 매도가 있지만 거의 뭐 정치 상태죠. 일부의 매도가 있었고 올해 들어서 일부의 매도 부분을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걷어갔고, 그러니까 기간의 정체 영선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라인이잖아요. 일부 매수가 있었고 결국은 0을 수렴하는 위치. 기간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좀 많이 심한 편의 기준이 되는데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이렇게 때렸어요. 이거 3%뿐이 안 돼요. 외국인이 지금 54.5를 갖고 있거든. 3% 때린 외국인이 똘똘하다 이거야?
54% 갖고 있는 외국인 바보고 그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은 관망이라니까. 이때 이렇게 때리는데 관망이에요. 때릴 때 관망이라. 외국인 살 때 오히려 기관들이 저기 똑똑하네. 응? 외국인 살 때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외국인 연락 팔때 그냥 관망하고 주가는 여기보다 폭락을 했고 기관이 똘똘하네. 뭐라고 할 필요가 없네. 응? 안 팔았다고 바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금 정리해 보시면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 혼자서 사 제끼고 외국인들 뭐 한 명은 아닙니다. 전체 시각이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어서 이런 슈팅을 23년 이후에 잡아내 줬는데 단기적으로 3% 물량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힘겹게 주가가 미끄러졌다. 40%나 3% 불과 3%. 23년부터 쭉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와 있던 부분이 5월부터예요. 그죠? 5월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넘기기 시작한 5월 25일 그 슈팅 나올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수급이 올해 6월까지 들어오고 7월에 이제 정점이 찍히고 이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멀쩡하던 게 지금에 와서 갑자기 업황이 꼬인 겁니까? 지금 와서 업황이 꼬였는데 삼성전자는 둘째 치더라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는 성장하고 얘는 못 가는 거야? 엔비디아가 하이닉스가 반도체 안 준다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응? 하이닉스가 나 반도체 안 줘. 삼성전자도 나 반도체 안 줘.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엔비디아도 망하는 거지. 농담이 아니라. 야, 나 반도체 안 주고 내가 만들어서 한번 납품해 볼 테니까 알아서 해. 야, GPU 앞으로 내 거 써 그냥. 응? 어떻게 될까?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TSMC는 손가락 빨아지게라도. 그러니까 삼자 구조에서 그 삼자가 하이닉스만 어? 두 군데서 뭐 못살게 굴어갖고 야 너만 마진율 줄여 판매 평균 단가 줄여 이 기준 아니잖아요. 응? 그 기준이 아니잖아. 네,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부분에 조종이 40%까지 나왔습니다. 뭐 삼성전자고 뭐건 간에 40% 조종이 나왔는데 기껏 해봐야 3% 팔았다. 근데 너무 과하게 때린 거다 그거는. 그리고 1.3% 들어오면서 40%를 들어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정체 그리고 소폭의 매도 그 정도 가지고 또 20만 원 넘겼던 주가가 이렇게까지 또 휘둘리다. 그래도 얘는 그나마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욕을 조금 덜 먹어요. 삼성전자가 또 얘는 9월 19일 날 돌렸는데 무슨 논리예요? 수급 논리야 그냥. 단순한 수급 논리. 기간은 정체잖아. 그러니까 때렸던 외국인이 안 때리고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순매수 오히려 형성이 됐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40%까지 반등이라도 주고 지금 뭐 고점 대비 30% 늘려 있으니 삼성전자보다는 좀 덜 욕먹지 얘가. 그죠? 근데 철저히 지금 수급 늘리잖아.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야 돼. 외국인이 그러면 들어와서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외국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느냐? 글로벌 시장에서 엔비디아 고점 찍고 눌린 거지. 걔 뭐 미친 듯이 슈팅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응? 그죠? 두 번째로는 기간이 정체 상태였는데 혹시 그 친구들이 매도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주가에 왜 매도해? 위에서 매도했어야지. 응? 어쨌건 기간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게 국민연금 쪽에 슈팅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국민연금 슈팅 들어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국민연금의 지분 국내 주식에 대한 그 한도를 높여라 그러면은 인덱스 상품 비율대로 높이는 거지. 만약에 지금 한 10조 정도를 늘리겠다. 국민연금 지분을 10조를 늘리겠다. 그러면 그게 그 시가총액 비중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코스피 200 종목 위주에서 늘리는 거지. 그냥 얘가 이뻐 보인다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왕창 사재끼고 그러진 않아. 어? 그러니 어느 쪽으로든 수급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업황, 글로벌 시장의 업황 흐름, 또 국내 시장에서의 기관 투자자 쪽의 흐름 이런 기준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보시면 우리는 이제 방안의 비중이 삼성전자 40%에 하이닉스가 15%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 이제 들어오신 분이 이 영상을 다 보실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틈틈이 보시면 좋고 뭐 그 술술님만 위한 뭐 AS 전략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시면 외국인이 51.57이에요. 근데 지금 수급이 딱 정체로 묶여져 있죠. 어? 아니 이렇게 내다 판 적이 38년 동안 봐본 적이 없다니까. 아니 외국인만 5%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9월 중순에 이때만 해도 20% 빠졌거든.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덜 빠졌기 때문에 20%니까 아 좀 힘겹긴 하지만 이거 좀 짜증나지만 뭐 여기선 괜찮습니다 했는데 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그냥 더 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란 말이야. 결론은 그러면 외국인이 더 때릴 거냐. 아니 그것뿐이 없어요. 얘도 논리가. 어? 뭐 23년, 22년부터 볼까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22년도 10월 3일이 전체적인 그 글로벌 시장에 저점이 찍힌 구간이에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1억 주를 샀어 어찌됐건 1.5%를. 어? 기간이 뭐 어마어마하게 팔았냐? 그것도 아니야. 5천만 주 1%도 안 팔았어. 금융투자는 뭐예요? 금융투자는 뭐예요? 금융투자는 증권사 ETF 상품 해치나 뭐 ELW 상품 해치나 이런 해치 물량들 위주로. 그럼 누가 팔았냐? 은행이 좀 많이 팔았는데 뭐 그것도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니고 연기금이 좀 사줘야 될 위치에서 연기금이 안 사니까 사모펀드도 재미없나 보지 안 사는 거고. 결론은 요거를 이제 차트로 놓고 보시면 이런 흐름이 돼 있는데 외국인들이 내리샀단 말이에요. 응? 특히 작년부터 내리산 거예요. 내리사는 과정에서 88,800원 찍은 거 아니야. 엔비디아발 납품 때문에 갑자기 더 산 거야. 올해 3월 20일 날. 엔비디아 납품 안 하고도 실적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만의 영향을 받는 거야. 얘가 무슨 엔비디아의 뭐 무슨 뭐 머슴이야? 저 5%를 왜 때렸냐 이거지.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이거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정책 불확실성의 근거가 뭐야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애널리스트는 객관적인 데이터 위주로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 근데 주가 밀렸는데 업황 끝내줘야 하는 거는 좀 웃기고 실적은 조금 뭐 둔화되긴 했고, 응? 그걸 뭐라 그럴 거야, 그거를.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 이번에 일본 업체 상표 거기하고 이제 뭐 기술 또 계약을 맺었는데 4천억이에요. 계약금 280억 받았고 그거 가지고 주가 슈팅 날려가지고 20% 들어올려서 4조를 땡깁니다. 4천억 계약하고 280억 계약금 받았는데 시가총액 20조짜리를 4조를 더 땡겨? 아 이건 과도합니다. 실적이 들어와도 과도합니다. 이렇게 해석은 될 수 있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방산이더라도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뭐 수주가 들어왔어. 근데 이미 주가는 굉장히 크게 선반영돼 있습니다. 이 수주는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에코프로 신규 수주 들어와서 에코프로 뭐티? 근데 규모가 아유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이건 뭐 세 발의 피입니다. 얘기할 수 있지. 시장이 좋거나 업황이 좋을 때는 건설주 수주하면 조단위 아니에요 무조건. 조단위 수주했습니다. 슈팅이 나와요. 분위기 좋을 때는. 근데 뭐 별로 뭐 관심도 없을 때는 조단위 수주를 해도 그냥 뭐 안 움직여. 왜? 그럼 맨날 갖고 오는 실적이거든. 그게 1년치 아니지? 5년치, 7년치, 중동 건설붐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수주 받아오는 규모들 자체가 1년짜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 5%의 수급을 매도를 때렸는데 기간은 멈춰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업황이 안 좋다부터 해서 모든 내용이 엔비디아에 납품 못한다 모든 내용이 기관 투자자들은 또 하다못해 센터장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아 반도체 겨울이 왔습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은 다 바보야? 응?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은 다 바보냐고. 그럼 외국인들 똘똘해서 팔았냐고.
5%를. 그것도 골드만삭스만. 골드만삭스만이 아니라 걔네가 7,400만 주 가장 많이. 3억 주에서 7,400만 주를 한 군데서. 그리고 나머지 51.57%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바보냐고. 하여간에 뭐 수급 얘기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길게 얘기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돌려지고 나면은 아 그때 그랬구나가 되고 지금은 솔직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이 그나마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9월까지만 해도 2달 연속 뭐 특히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조정이 더 심화된 건데 일단 뭐 7월 10일 이후네 7월 10일 이후에 찍고 이제 붕괴됐던 부분이 얘는 그나마 2달 반짝하고 좀 돌려놓은 이후에 이제 좀 눌림폭이고 거래도 둔화되고 수급도 정체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얼마 전까지 11월 15일까지 15일 이전까지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매도가 있었고 5%의 매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40% 가까이 또 주가 폭락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돌리고는 있습니다만 숨쉬기도 곤란한 상황이었죠. 오늘 또 미끄러지니까 이제 뭐 좀 벅찬 상태의 기준이 되고요. 지수가 계속 밀리니까 또 현대차 고점 또 넘겨놨다가 미끄러졌어요. 또 답답스러운 상황인데 24만 원에 오늘 22만 4천 원을 매수를 냈고 22만 원 공방인데 좀 고민을 하자고요. 고민해보고 거래량하고 수급 보고 자체적인 문제로 밀렸다기보다는 시장 지수 영향으로 좀 설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그나마도 기다리다가 눌림목에 편입했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또 만 원 단위가 내려왔어요. 굉장히 크게 밀린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들여다볼게요. 자 결론 저 드릴게요. 하이닉스의 기준은 어쨌든 지금 기준은 주력주에서 배제하고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기준은 우리가 비중을 40, 하이닉스 15, 현대차 30해서 85%를 이쪽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꼭 뭐 잘했다 혹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실적을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다 폭등이 나오거나 무조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급 범위까지 이제 같이 놓고 보는 건데 지금의 수급이 다소 많이 과도하다. 수급 대비 조정이라든가 또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아닌데 나오면서 이제 무너져 내렸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비중이 지금 전체 비중에서 한 25%, 3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25% 정도. 그 25%는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뭐 삼성전자하고 병행을 칠 수 있고 나는 한 종목 위주로 보겠다면 뭐 하이닉스 위주로 조금 더 비중은 늘리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목표치는 4분기까지의 기준에 오히려 25만 원까지도 열어놓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25만 원, 8만 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뭐 현실성이 좀 결여되기도 합니다만 8만 원이면은 대략 50% 되나요? 어후, 엄청나죠. 40%대 50%.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 반등이거든요. 9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딱 보름이에요. 한 달 보름 정도. 그 거래일 수로는 한 달 보름도 안 돼요.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뭐 연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부터 12월 말까지면 이제 한 달에 기준이 되는데 최소 범위 20만 원 위쪽의 흐름은 그 직전 고점 돌파의 흐름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내년 1, 4분기는 이렇게 특정하는 흐름보다는 굉장히 가파른 되돌림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그 에코프로나 삼성 SDI는 아주 짧게 단순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펀더멘탈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뭐 금융지주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PBR이나 PER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실적 자체가 없어요. 컨센서스도 지금 주가 폭락이 나와도 오히려 얘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애널리스트 자체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너무 비싸거든 지금. 응? 아니 실적 자체가 없는 애가 얘가 40조까지 올라갔다 깨졌다 해도 그 거품이 해소가 된 거지.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반발력은 있더라도 얘가 슈팅으로 연동되기는 어려워요. 지금 에코프로가요 저점 대비해서 30%인가 올랐어요. 응? 어제 기준에 한 40% 가까이 되는 거야. 그럼 최저점에 잡았냐 이거지. 그렇진 않죠. 돌려지는 과정에서 잡으셨겠지. 혹은 이미 앞전에 고점에서 잡으셨겠죠. 응? 79,600원에 뭐 어제 잡으셨을 수도 있겠다. 요때 아니면 요때 잡으셨겠나? 어? 79,600원이신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얘가 뭐 돌려질 수는 있겠지만은 과거의 영광을 보고 이게 V자형 패턴으로 절대 안 나면 죽어도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와 수급이 끝내주게 들 아니 이건 공매대처 상한 수급 얼마 안 돼요 비중도. 응? 유통 물량도 많고 비중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의미 부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박순혁이가 무슨 뭐 얘를 뭐라 그래요 저 공매도 때문에 뭐 못 갔다. 아이 그건 다 헛소리고. 응?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지금의 위치에서는 V자형으로 패턴이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반발력 정도. 응? OMA, 20MA 거래 터뜨리고 양봉 나와주는 거는 이해를 해도 그 이상의 확대된 흐름은 제한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종목은 프리미엄이 계속 빠져나가요. 정리, 100% 정리하시고 방안의 주력주 위주로 좀 보시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훌륭한 회사죠. 근데 삼성 SDI 시가총액이 삼성 전기랑 비슷했어요. 왔다 갔다 해서 엎치락뒤치락.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슈팅이죠. 얘가 실질적인 2차 전지. 예?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그러면은 LG화학 지금 이제 분사해서 물적 분할해서 이제 LG 엔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동차 용, 전기차 용 그 기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부분의 2차 전지 부분을 예전부터 생산해 왔고 뭐 기술력 뭐 다 인정받고 있고 요 슈팅 나온 게 정확하게 요 슈팅 나온 게 정확하게 미국의 테슬라의 슈팅 나올 때랑 똑같이 움직여요. 주가도 똑같이 갔어요. 근데 테슬라는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 후원하면서 이제 이미 크게 더 부각이 되면서 흐름이 나온 거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삼성 SDI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었어요. 10위 안에도 없습니다 지금. LG화학도 시가총액 뭐 3위까지 올라왔었는데 뭐 물적 분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0위 밖으로 밀려 떨어져 있고 배터리가 2차 전지 업체가 이런 고점을 넘기는 건 저는 향후 한 5년 이내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향후 5년 이내에도 이 고점을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시장이 뭐 미친 듯이 5,000포인트 이상 가지 않는 4,000까지는 뭐 갈 수 있는 거니까. 어? 글로벌 시장이 지금 4,000 넘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바이든 정부 신정부전 이제 대선 기간 승기 잡고 실질 당선되고 정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뜬금없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뜬금없이 전기차를 논하게 되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업체의 슈팅이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스토리를 알고 보면은 에코프로나 뭐 금양 이런 애들이 마지막 자락에 슈팅 나온 거는 그거는 2차 전지로서의 슈팅이 아니라 끝자락에서 머니 게임을 한 거였구나. 이런 게 인식이 잡혀요 사실. 실제 많은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방송 나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뭐 이창환이 이런 애들 박순혁이 같은 애들 선대인 같은 애들이라면 아니 선대인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니까 나쁜 사람들이지. 배터리 2차 전지의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자체를 모르고 떠들어대니까 지들이 시작했을 때부터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실제 배터리 3사 슈팅 나온 건 저때하고 22년도 하반기에 LG엔솔의 유동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 슈팅하고, 그리고 23년도의 슈팅은 그건 머니 게임이고 에코프로의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돼야 되는데 그때 MSCI에서 기준을 바꿔버리죠.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단기 급등 나온 종목은 편입 안 한다 이렇게. 그랬더니 에코프로 액티브 쪽에서 들어온 에코프로의 지분이 머리 아프게 된 거죠. 그러면서 추가 매수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슈팅이 에코프로 BM에 연동이 되고 뭐 복잡한 과정이 걸쳐지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거 정리해 놓은 게 이왕이면은 저기 뭐야 KBS 방송 원고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LG화학 쪽 자료에서 간단하게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2차 전지 업체들의 기준의 흐름들이 실질적인 23년도 상반기에 형성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인 내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닙니다. LG엔솔 같은 경우 유통 물량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테슬라가 날아갈 때, 테슬라가 21년도 정점 찍을 때까지의 기준에, 그때 기준의 누적적인 수익 범위가 LG화학, 삼성, SK 이노베이션이 300%에서 500%까지 나와요. 그 정도까지 나옵니다. 누적적인 게 요 칸을 다 합치면 누적 수익이 나오겠죠. 그게 500%까지. 그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LG화학이. 물적 분할 악재? 물적 분할이 왜 악재야? 요게 다 그 물적 분할 악재냐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물적 분할은 악재가 아니고 호재로 작용이 됐어요. 왜요? 물적 분할 결의되고 했을 때가 60만 원 이하였어요. 그게 107만 원까지 찍습니다. 근데 어떻게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그래서 LG화학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주가 산정 설정을 잡아놨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3년 이상을 2차 전지를 매매를 했었고, 요건 굉장히 간략하게 해놓은 부분인데 요거만 단순하게 놓고 보셔도 실질적인 2차 전지의 기준. 지금은 이제 일단은 아니다. 업황도 그렇고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책 자체가 IRA는 악재입니다. 시장에서 그것도 호재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도 IRA가 어떻게 호재예요? 보조금 주니까. 중국산 갖다 잘 쓰고 있는데 중국산 쓰면은 테슬라 등에 납품 못한다라고 규정해 버렸잖아요. 중국산 쓰지 말라 했잖아. 그거보다 더 큰 악재가 어딨어? 끝난 거지. 근데 그게 악재인데 결국은 이제 여러 돌파구를 찾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면은 뭐 보조금 좀 주고 할게.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보조금 주도록 할게. 중국산 안 쓰면. 그게 호재입니까? 유치원생 됐고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근데 호재로 둔갑된 거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래요. IRA가 악재인데 악재라고 말도 못하고 미국에 따지지도 못하고 좀 그렇잖아요. 보수는 미국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려는 경향이 있고, 진보는 이제 중국과도 좀 아우러서 가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 물품을 못 쓰게 하는데 속된 표로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IRA 딱 나오고 나니까 거기다 대고 야 보조금 준대 호재야, 그런 분위기를 정부가 좀 조장을 하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폐배터리. 아니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전기차 2차 전지가. 근데 폐배터리를 갖다 쓴다? 그 원자재가 중국 거를 못 쓰게 해서 폐배터리를 갖다 쓴다 할 정도로 조달을 못 하는데 그게 어떻게 호재냐고. 악재지. 지금까지도 IRA가 호재라고 얘기하면서 IRA 폐기되면은 악재다. 일단은 뭐 그 악재는 또 맞죠. 왜냐면은 보조금조차도 또 못 받게 돼 버리면. 근데 2차 전지 자체가 안 된다고 이제는. 보조금 자체를 주지 않는데 전기차가 어떻게 잘 팔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간에 뭐 어찌 됐든 방안의 전략 기준은 여기서의 주력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비중은 뭐
일부 조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유진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조정을 하지 않을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요. 여전히 성장주 그 중에서도 이제 AI 관련된 산업 자체가 완전히 뭐 어찌 보면 산업혁명이죠. 그들이 다 시가총액을 다 장악하고 있고 그들 쪽에만 돈이 쏠리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들과 연동돼 있는 뭐 AI 이슈를 바탕으로 가져가니까 HD 현대일렉트릭도 뭐 정부의 미국 정부의 정책 수혜주죠. 뭐 선거를 앞두고 작년도 아니고 또 내년도 아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 업체들을 위해서만 왜 전력기기를 바꿔줘야 돼? 30년 노후된 거를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새로운 정부도 그것은 뭐 유지하는 기준이니까 그 관련된 내용의 기준에 실적이 실질적으로 연동돼 있고 저평가는 아니지만 수급이 월등히 뛰어난 그래서 저렇게 묶어 놓고는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LG노텍도 반등이 있었지만은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좀 종목 교체를 업종 교체를 할 거고 방산 쪽이 이번 주에 뚜렷한 방향성을 주지 못하면은 방산 쪽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만 어제 수급이 비이성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심사숙고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달 포트를 금요일 날 종가에서 설정을 하니까. 그렇게 놓고 보고 나머지는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병행하는 종목군들인데 방산에 두 종목이 더 있고 조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친구들도 압축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압축할 만큼 방산이 강하지 않아서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은 주력으로 일단은 LG노텍하고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데 비중을 조금 더 늘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5%가 아닌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 10%에서 그 이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JYP는 유지는 하되 차익 실현도 고민을 할 거고 주력 포트에 넣지는 않을 거예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의 슈팅이기 때문에 좀 비중은 많이 못 갖고 와요. 계속 수급 들어온다고 계속 슈팅 나오는 건 아니라 비중은 많이는 못 갖고 가는데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급이 정체될 때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의 가격으로는 못 사겠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더 이상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그때 돼서 비중이 너무 많으면은 그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새롭게 이제 보려고 하는 쪽은 뭐 기존의 포트에 넣었었던 한국전력 정도, 한국전력에 25,450원은 뭐 무조건 넘긴다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니까 어찌 보면 KB금융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뭐 오늘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가 아난티하고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때문에 같이 움직인 건지 뭐 어찌하다 보니 같이 움직인 건지 그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뭐 고민을 해보고 최종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굉장히 길게 뭐 녹화됐어요. 녹화하면서도 주변에 너무 신경 쓰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막 집중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하여간에 뭐 지금으로서는 일요일 방송 위주가 되겠죠. 일요일 방송 때 그때도 뭐 종목 위주로 가다 보니까 뭐 시황을 한번 쭉 점검을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뭐 금리, 환율 또 금리가 이제 정점 찍고 밀려 내려왔으니까 이제 2000년 이후에 금리 동향 방향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설정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내가 뭐그 기준 시황 부분하고 업종군 기준하고 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뭐 녹화를 안 하더라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속 이제 전략 기준 설정해 드리니까 근데 지금 기준에서 방산 쪽의 거래가 이제 HD 현대인력도 밀려는 있는데 수급이 안 나빠요. 그리고 현대차가 2%까지 밀려서 좀 굉장히 짜증스럽긴 하는데 오늘 꼬리는 불편하지 않아요. 뭐 수급이나 또 특정 창구 골드만삭스에서의 매수라든가 또 거래량이 87만 주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21만 8천 원까지 8,500원까지 눌렸다가 지금의 흐름인데 더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돌리면은 22만 원 혹은 22만 2천 원 뭐 이런 구간에서 편입 설정하는 걸로. 그래서 시가가 22만 원이에요. 그래서 22만 1천 원 정도에 2차 편입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그렇게 하고 HD현대일렉도 수급이 다시금 조금 뭐 프로그램 속에서 들어오는데 원체 얘도 외국인 위주로 매집이 되는 데다가 외국인 매집에 프로그램 쪽 연동시킨 수급이란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프로그램 쪽 뭐 수급도 16,000주가 뭐 많다라는 게 아니라 유통 물량 자체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해석하고 돌릴 때의 편입 설정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35만 8천 원 대비해서 뭐 1.5에서 2% 정도, 그러니까 36만 3천 원, 36만 뭐 5천 원, 이 정도 범위에서 2차 편입률도 고려를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33만 원, 32만 9천 원 넘긴다면은 33만 원 수준에서. 근데 얘도 거래가 없어요 지금. 거래를 좀 수반하면서 슈팅을 줘야 뭐 어제 음봉을 뭐 감싼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좀 설정할 텐데 주간 단위의 흐름에서 뭐 월봉도 지금 너무 과하게 좀 무너져 내려와 있는데 원체 이번에 조정받을 때 이제 변동률이 컸기 때문에 주간 단위 흐름에서 제 욕심 같아서는 최소 35만 원만 넘겨놔도 35만 원 하루에 미끄러진 게 말도 안 되게 어제 같은 날 말도 안 되게 깨졌었잖아요. 그러니까 35만 원만 가볍게 넘겨놔도 뭐 오늘 일정 범위 돌려주고 뭐 내일하고 모레 뭐 슈팅 조금만 줘도 최소 35만 원만 넘겨놔도 가격 반발력의 슈팅 범위는 강화될 수 있다. 특히 거래를 수반하고 망치의 기준. 요건 망치가 애매했죠.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망치니까. 지금은 이미 이제 수요일까지 거래 터져 있고 목금.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돌려지면 방사는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 로템도 이게 무슨 소형 잡주도 아니고 무슨 고점 찍자마자 4거래일 만에 고점 찍자마자 4거래일 만에 무슨 30%인가요?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주가 그룹이 나온 거죠. 그렇다고 지금까지 수급 눌리잖아요. 저평가는 아닌데 실적은 나와주고 있고 프리미엄은 일부 있다 할지라도 실적에 대한 명분이 있고 정책에 대한 명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올린 수급에 휴전 또 무슨 뭐 머스크발 코멘트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도 기관이든 속된 표현으로 때려 팔아야 되는데 팔고 25% 밀렸다면 이해라도 하지. 들어올린 쪽은 관망인데 주가만 깨졌어요. 그럼 되돌릴 때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응? 그래서 이쪽도 욕심 같아서는 이제 바로 급격히 돌려주기를 주봉상으로 얘도 욕심 같아서는 6만 원 수준까지 최소 5만 8천 원까지 그 정도만 돌려놔도 다음 주에 빠른 탄력을 바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충격을 받기에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프리미엄이 있더라도 업황 부분이나 또 정책 부분이나 제일 중요한 이제 뭐 현재로서의 수급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도 뭐 수급 변화 없이 흐름인데 오늘 개인 선호 창고에 매수가 계속 있다는 거는 프로그램 이외에 누군가 매도를 하는데 기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주력 외국인은 계속 사는데 기간 쪽에서 일부의 물량, 큰 물량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슈팅의 나머지 방사에 좀 연동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 오션도 거래가 더 터져야 돼요. 거래가 더 터져야 되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어제 좀 충격이 심했고 KB금융 마감 이후에 오늘 아쉬운 거는 이제 거래가 조금 아쉽습니다. 거래 조금 더 터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최소 150만 주, 200만 주 정도 좀 기대를 했는데 고점을 향해 가는 위치지만 10만 3,900원 거래 좀 아쉬워. 내일 거래 터트리고 움직이면 되죠. 혹은 잠시 또 쉬어가더라도 거래만 터지면 바로 또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JYP도 3,500만 주짜리에 15만 주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어찌됐든 그 주력주에서 오늘 또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은 뭐 네이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시던가 유튜브에서 뭐 윤정도 검색하시면 시황 부분들 다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여기 뭐 자세히 나온 1년 전 게 있어요. 1년 전 거 들어보시면은 소름 돋을 정도가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아오셔서 홈페이지 좀 함께 하시고 아시겠죠?